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 당대표로 어제 송영길 의원이 3수 끝에 선출됐습니다. 3파전 양상이었는데 초접전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예상 이렇게 하신 분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초반부터 선두를 점해 가셔가지고 1강 2중이라는 평가가 사실 예측이 더 많았었는데요. 실제 그 우원식 대표님 사실 3등 하시긴 했지만 우원식 전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후보님 같은 경우는 3등 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권리당원표라든지 대의원표가 많이 추월했었다는 얘기도 듣고 사실상 예전 같으면은 친문 비문이 뚜렷했는데요. 지금 언론들은 평가를 비문 당대표라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 내부 지지층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소위 권리당원 표심도 그렇고 고루 안배된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막판까지 각 캠프가 정말 취약한 부분에 굉장히 좀 몰입해서 선거운동을 막판을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정 의원께서는 친문, 비문 별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만 일단 언론에서는 비주류가 승리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통상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 게 그 대표로 특징 지어지는 그 대표 주자의 그간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정치 행보에 대한 평가들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의원들은 중립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캠프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누가 주로 이제 돕는지 눈에 사실상 보이거든요. 근데 고루 안배가 돼 있는 편이었어요. 심지어 민평년으로 일컫는 우원식 후보님 같은 경우도 사실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많은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원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원의 분포도를 따진다면은 누가 친문이고 비문이고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언론용이 아니라 내밀하게 들여다본 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야당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비주류 비문 송영길 대표의 당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선 원내로 본다면은 비문의 송영길 대표와 친문 강성의 5명의 최고위원 이런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19대 김무성 대표와 친박 최고위원 간의 어떤 봉숭아 학당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을 보내면서 또 어쩌면 이것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밖으로 본다면은 강성 친문 당원들이 소위 좌표를 찍고 문자 폭탄을 보내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도 사실 되고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대표께서 대표되면서 언행 일체의 민주당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174석의 거대 여당인데 앞으로라든지 독주라든지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협치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기업 규제 3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관계라든지 재배분 관계라든지 법사위원장도 좀 간행대로 했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상임위 재분배는 지금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은 다른 건 재분배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세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지금 법사위원장은 1998년부터 계속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줬습니다. 여당은 국회의장을 하면 야당 몫으로 해서 하나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 건데 완전히 지금은 모든 상임위원장 플러스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 새로 된 김기현 원내대표도 작물이다 표현까지 했습니다. 작물. 우리한테 뺏어간 작물이다.
그래서 돌려주는 것이 의무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렸죠. 여당은 생각이 다를 텐데. 네, 저는 앞서 지도부 관련된 평가 중에 또 최고위원 평가 부분은 좀 생략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뭐 강성친문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최고위원만 보더라도 면면이 다양합니다. 예. 특히 같은 친문 지지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조금 전 인터뷰했던 강병원 최고위원과 김용민 최고위원만 하더라도요. 명백히 지지세가 다릅니다. 예, 또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는 또 김용민 의원과 다른 결을 가지기도 하고요. 예. 또 전해숙 의원님이라든지 또 검찰개혁에 앞장서 역할을 하셨지만 백혜련 의원님 같은 경우도 여러 정책들에 의해서 다양한 결들이 있거든요. 예. 누구 하나 나 스스로 친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분은 없던 거고 그건 여당으로서 당연했던 거고요. 정치권에서 양갈래 쳐서 사실은 당을 혼란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유리한 집단에서 흔히 그런 비난을 많이 하는데 지금 5명에 대해서 이제 친문이라고 평가하시고 당대표와의 갈등을 전제로 해서 뭐 무슨 학당 얘기까지 운운하신 건 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현 그 원내대표님 예만 들더라도 통상 원내대표는요. 욕먹는 자리예요. 자기들 그 원내에서는 우리말 안 들어준다 하고 또 저쪽 당에서는 우리말 안 들어준다. 너무 이제 자기 당만 감싼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조율하는 자리인데 무슨 되시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협박성 발언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예. 보기 듣기 민망했습니다. 뭐 예. 작물이라는 얘기까지 국회 수준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박차고 나갔던 것은 야당입니다. 저는 뭐 우리 원내 지도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겠고 사실 어떻게 협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국회가 의결했습니다. 그냥 이번 지도부에서는 상임위 우리가 오롯이 책임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국회 의결을 통해서 선출된 18개 상임위에 대한 충분한 책임, 질 역량과 능력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작물을 운운하면서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지난번 여러 차례 법사위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나머지 민생들 팽개친 야당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은 입장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공방에 오래 끌기보다는 지금 당면한 현안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서 국민께 보이는데 예. 우선했으면 하는 생각 원내 지도부께 저도 당부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사위가 우리가 뭐 팽개친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그리고 지금까지 갈래다. 갈래상 야당 몫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강탈해 갔다.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협치, 대통령도 협치, 지금 당대표로 되신 분도 협치, 또 원내대표로 되신 분도 협치, 많은 협치하면서 협치할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아.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충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법사위원장 자리는 뭐 이번 국회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 그랬고 아마 이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야당에서 전략적으로라도 나머지 한 7개 상임위원 가져가는 거 그것도 방법 하나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것도 좀 너무 나가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드는데. 지금까지 그 여당에서 그랬습니다. 법사위원장만 빼고 나머지 중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예, 7개. 예.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지금까지 최소한의 견제 장치고 여러 가지 야당 몫으로 갈래를 해온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아무것도 안 갖는 것과 똑같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내부에서 예. 그걸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사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많이 힘드실 텐데 잠깐만요. 지금 야당 상황이. 예.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적극적인 분도 계시지만은 예. 전체적인 의견에서 이거는 말이 되질 않는다. 우리가 그 국회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한쪽 의견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예. 다른 쪽 의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이런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입니다. 아니 박성중 의원님 말씀 듣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목리를 위한 법사위 주장에 다름 아니게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사실상 이제 검찰 개혁에 몰입하고 있다 국회가 이런 비판의 지점도 있는데 지금 야당이야말로 다른
일선의 여러 민생 관련 상임위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고요. 무엇보다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찌되건 간에 국회 권력은 여당의 180석뿐만 아니라 국회 선출을 통한 상임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보라는 얘기를 꺼내더라도 몇 석을 확보하신 양 얘기하실 처지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보통 원내대표 선출되시면은 소위 협치 프레임 하에서 우호적인 손길을 내미시는데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의 전략은 향후 대선 등등을 봐서는 지지 세력 결집이 방법이다라고 그냥 선전포고만 하신 것 같아요. 지략형 야전 사령관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좀 과한 포장이신 것 같고 선전포고 하에 전략을 세우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을 잘하십니다. 2008년도 칭찬 들어요 제가. 2008년도 지금하고 정반대의 의석 분포에도 저희들은 7석 배정하고 법사위원장 다 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했으니까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선출해서 잠깐 얘기하고 다시 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김태흠 의원과 결선을 벌여서 이겼는데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의 선출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예, 저부터.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적폐청산, 검찰 수사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우리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윤호중 대표가 상당히 강성 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맞설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이제 반영되었고요.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 수석이라든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또 울산시장이라든지 다양한 원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 또 어떤 경험 이런 것이 해서 앞으로 잘 대처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선택한. 근데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강성 친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치하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법사위원장 작물이다, 도둑질해 갔다 이런 워딩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너무 강성 모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일부 지적은 강성 모드 아니냐 하겠지만은 첫 판부터 물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항상 모든 것은 전략과 전술이 같이 맞물려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강성에 나가다가 또 유연하게 나갈 수 있고 이거는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명칭 꼭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동생 측근 관련 비리 사건이죠. 그 사건 아직도 국민들은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검찰의 비호하에 사실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접근이 쉽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하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됐는데요. 울산이 본의 아니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핫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김기현 원내대표님은 대답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고기 사건으로 대변되는 울산의 토 세력과 또 정관 비리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본인이 오랫동안 지역구 하셨던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부분이 하명 사건으로 갑자기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피해자로 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또 원내대표로서 원내에 여러 가지 성과물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자리니까 그 역할들은 또 그것과 분리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사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재판 결과를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울산시장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부터 비서가 많은 분이 다 개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김기현 비리 아직 개입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다시 발언기에 드릴게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까지 놓은 사항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김기현 관련해서 비리가 지금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유죄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무죄로 본인은 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최대 피해자다.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 이재정 의원 반론 짧게 해주세요. 예. 의혹이라고 저도 거듭 얘기하지만 전들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신이 왜 없겠습니까?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의원 측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지역에 여러 가지 부패 비리와 관련된 법조 비리의 증적도 있는 상황에서 또 정치권과 관련된 국민의 의혹 아니겠습니까? 덮여지는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공수처 등 다양한 방식의 수사기관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김기현 원내대표님은 이 부분 차라리 국민 의혹에 대해서는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설명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전히 다른 명명하기 전에 김기현 의원 가족 측근 비리 사건입니다. 자, 항우나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예, 이런 관련해서 의원님. 정말 짜고 친 고스톱이다. 잠깐만요.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박 의원님께서 울산 함영수 수사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니까 반론이 와서 한 번씩 더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수사하고 재판이 지금 또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보죠. 결과를 보고 아까 박성준 의원이 신임 민주당 대표 또 최고위원들에게 부동산 문제 좀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야당은 종부세 완화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 세제를 언제든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선거 때 보면은 종부세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될 뜻을 비치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 생애 첫 주 구매자에 대해서는 DTI, LTV를 90%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데 이 부동산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종부세가 종부세법 개정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예. 한 달 앞으로 지금 종부세가 시행됩니다. 6월 달에? 지금 단계는 굉장히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아울러서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번에 나온 강병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선거용의 멘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LTV DTI 관련해서 90% 관련해는데 우리는 차라리 100% 해주고 싶습니다. 90%도 사실 희화화된 내용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주택에 5억짜리 주택에 90%면 4억 5천을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예. 담보대출을. 예. 그 담보대출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통상 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가 한 70%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약이라 해서 무조건 던지고 무조건 비일공짜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현실에 맞는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지금 우리 당에서는요, 4월 27일 부동산 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관련된 정책을 아울러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일하는 의원들이나 여러 또 당권의 대표 주자들께서 후보군에서 입장들을 밝히셨는데 다양하게 있지만 어느 분이든 간에 다를 바 없는 것은 종부세가 가지는 부유세로서의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단기간에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그리고 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과정들이 맞물리면서 생긴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된 측면에 있어서 일부 조정 여부 차원인 것이지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요. 전면적으로 종부세라든지 기존의 과세 형평을 위한 어떤 제도 전반에 대한 후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타원에서의 세부적인 면밀한 점검이라면 모르되 기본적으로 자산소득 평등으로부터 우리 청년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조세 제도가 부동산에서는 특히 필요합니다.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평등은 출발점보다 다른 자산 불평등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 전반을 좀 큰 틀에서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예.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근데 뭐 여당 입장은 어쨌든 재보궐의 참패 원인 여러 가지 하나 중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네. 이런 건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니까. 뭐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바꿔야 된다. 이거는 다 공통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세를 부과하고 조세 제도를 설계했던 그 자체, 종부세를 설계했던 그 취지 자체를 후퇴하는 방향의 언급은 아니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세 과세 설계의 목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현명하고 똑똑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반성과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저런 말을 해왔습니다. 당초 설계는 그대로 정확하고 또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별로 고칠 것 없다. 세부적인 일부만 고치면 된다. 사실상 진짜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5, 6년 전에 이루어진 그 당시 고가주택은 굉장히 9억이면 컸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서울의 아파트의 중간 가격만 해도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다 넘기 때문에 이것이 고가주택이 아니다. 시세와 또 공시지가는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르다. 그 당시 공시지가로 지금 공시지가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그 당시 고가주택도 지금의 고가주택 거의 같은 개념으로 맥락으로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국의 종부세 관련해서는 100만 명까지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기존의 재산세가 없으면 모르되 재산세도 올리면서 또 종합부동산 올리기 때문에 같은 종목에 2개씩 이리 하는 건 세계 어디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세계 각국에 예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자. 우리도 종부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수준을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뭐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좀 보고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마지막에 박성준 의원한테만 기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 문제니까 뭐 여당은 또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고 야당은 또 공격해야 될 입장인데 그 다른 후보들 뭐 지금 언론에서 벌써 검증에 들어갔고 합니다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있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김부겸 총리가 지난해 뭐 여러 가지 행자부 장관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 또 당정 간의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해인데 대선 앞두고 그래도 이 민주당 정치인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면은 이 관건 선거가 되지 않겠냐면 그런 우려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어쨌든 뭐 청문회 과정 지켜보면 알겠죠. 뭐 어떤 포인트가 나올지. 네, 너무 정략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국회 고유한 권능을 제대로 발언하시는 데 집중하시면 쉽습니다. 정략적인 건 아닙니다. 지켜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새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고 김 전 차관이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호수 전 차관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그리고 서울고검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고루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 특수통이나 어디로 이렇게 한쪽 편중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거친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부터 조국, 추미애 전 장관까지 3명의 장관을 보필했고요. 법무부 장관 직무 대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에도 후보 중 한 명이었고 감사위원, 공정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권익위원장 등으로도 거론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 검찰총장이 23기였는데 다시 20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금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파격적으로 기술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뭐 그런 어떤 것 같은데 이번에 4명이 후보로 올라갔었잖아요, 최종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들 김호수 차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뭐 이변은 없었네요. 그렇죠. 일단은 김호수 전 차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남관 지금 현 직무대행이 될 것이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구본선 광주고검장도 될 것이라는 이제 의견들은 많았는데 결국은 김호수 전 차관이 되면서 약간 이변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호수 전 차관 입장문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전 차관은 오늘 대통령의 지명 직후에 서울 고검을 찾아와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정치권에서는 김호수 차관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만일 검찰총장이 되면 이 정부와 또다시 대립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호수 전 차관이 이제 임명됐으니까 과거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장면은 좀 보기 어렵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호수 전 차관이 친정부 성향이라고 이제 불리긴 하지만 이분이 완전히 편중됐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간 있었던 어떤 문제 사안들, 예를 들면 여권에 더 불리한 수사 아니면 야권에 불리한 수사 이런 것들을 고루 가야지 정치적 중립성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아마 그 부분은 잘 지켜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